Good evening. 안녕하십니까. 궤벨 교수님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궤벨 교수님을 모시고 세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궤벨 교수님과 함께 법률 부문에서의 AI에 대해서 대답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중분들을 위해서 궤벨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벨 교수님께서는 알버타 대학 컴퓨터과학과의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 리자이나 대학 컴퓨터과학 학사를 받으셨고요. 알버타 대학 컴퓨터공학 석사,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의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가설 논리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이시고 석학이십니다. 특히나 법률과 의료 부문에서의 AI 적용과 관련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법률 리즈닝과 AI, 법률 인공지능 분야에 관련되어서 많은 통찰을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evening. 안녕하십니까. First, let me thank the Asian Leadership Conference. 먼저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선일보에도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니키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일 텐데요. 서울에서는요. 지금 여기는 이제 오전 시간대입니다. 네, 한 15시간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에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조금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툴들과 조직들이 범죄자 파악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로봇을 이용해서 범죄자를 조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차이에 대한 저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범죄자를 조사를 할 때 조사가 이제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 범죄자를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알버타 기계 인텔리전스 연구소에 속해 있는데요. 이 연구소는 20세기가 시작되었던 2000년 정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 3명이 설립을 했고요. 이제는 2명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명은 AI의 연구소에서 가장 이제 저명한 연구자로 인정이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프로그래머로 AI와 관련된 3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벡터가 토론토에 있고요. 몬트리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카네기 멜론 대학과 칭화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 AI와 관련된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 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년간의 이 AI와 기계학습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AI 방법을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을 두 개의 영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추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적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과 의료라는 두 개의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인프라는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들이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는 법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AI에 의해서 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하지 않는 법조인들은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AI의 어려움, 가능성, 위험, 그리고 AI를 채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그리고 기계학습을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든 적용을 할 때 그 사용하는 이유는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부문도 마찬가지고 법률 분야의 추론도 이런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작은 글자로 써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한 시간 제한을 거는 것이고요. 시간 제한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혐의와 재판 종료 사이의 지연이 49.5개월 내에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조르단 관련 사례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였습니다. 검사들과 판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모두에게 사실 이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컨텐츠에 기반한 어떤 사건의 종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2019년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800건 정도의 형사소송이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서 중지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살해되었는데요. 비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되었고 그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소송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추진을 하지만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법적 추론과 관련된 가능성,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기계학습 시스템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AI 전문가들은 아마 이 주장에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가진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AI 시스템이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잡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8년 정도 전에요. 저희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일본의 동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켄 사토라고 하는 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 법적 추론의 가장 중요한 적용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공지능의 적용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법적 추론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제 동료인 켄 사토는
도쿄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AI를 법적 추론에 적용할 때의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 콜리라고 불리는 그 경진대회를 저희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적의 AI 방법들 간의 경진 대회입니다. 법적 추론에 있어서 여러 방법들이 서로 경진 대회에 참석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리 대회에 출제되는 과제들입니다. 일본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 법령 관련 이 경진대회의 과제였는데요. 일본의 사법 시험 문제를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팀원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인데요. 이 법령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yes나 no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문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영어를 알기 때문에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본 맥락에만 적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예입니다.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서 차에 치지 않도록 구출한 경우에 그 사람의 기모노가 더러워지는 경우에 기모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이런 경진대회를 보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확률이 약 70%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 앞에서 이런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한 정확도가 70%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완전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 약 70% 정도의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제 판례와 관련된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쿨리 경진대회에서 출제되는 판례 추출 과제는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40만 개 정도의 판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단순하고 효율적인 판례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 경진대회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판례를 찾아내는 데의 정확성도 약 70%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어떤 결론을 판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정도의 기능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봤을 때 법적 추론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한 70% 정도의 정확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품처럼 아예 이 인간의 의사결정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활용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적절한 AI 적용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장관님께서는 국제 네트워크와 데이터 교류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저는 AI 전문가로서 특히나 AI의 부적절한 활용의 위험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황 장관님의 발표에서도 잘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재범과 관련된 예측과 관련해 가지고요.
국제검사협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AI에서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도 그런데요. 정확도가 70%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는 있는데 그러나 잘못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잘못 예측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뭐 이제 범죄 인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수감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인 38명 중 1명 걸로 교정감독 기관에 있다라고 합니다. 수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도 수감인 수가 많고요. 한국보다도 많고요. 인도보다도 많습니다. 예,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많은 중국, 인도보다도 사실은 밀도상으로 해서 보게 되면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수감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록이 잘 된 사건이 되겠는데요. 예, AI 독자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형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처벌 시스템이 민간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인의 속성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은 3점, 한 사람은 10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버나드 파커는 재범이 될 소지가 훨씬 더 높다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버나드 파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재범의 위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컴파스라고 하는 AI 기반 예측에서는 완전히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 AI를 했을 때에 큰 편향과 실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가 제안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정확도가 개선될 니즈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AI 방법의 도입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젊은 기업인인 인텔리콘의 임용익님과도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AI를 어떻게 법적 추론 과정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절한 철학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AI를 적용을 해서 실제 사건 관리, 그리고 법적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이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가 AI를 법적인 분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요. 예, 다음 슬라이드요.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하네라 교수님께서 오늘 좌장을 맡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조 와이슨바움 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 AI 프로그램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시스템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께서 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는 멈추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괴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통찰력 있고 식견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10분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안 남은 상황인데 제가 질문은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중분들께서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들로 선별을 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다시피 조든 사건 같은 경우에요. 특히 한국 사법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지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건 수사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대법원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AI를 적극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요. 바로 AI를 개발을 해서 판사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고와 그리고 피고가 돼 있어서의 어떤 책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AI가 권고를 해주는 것인데 많은 판사들이 실제 이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자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자문을 받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용 가능성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예, 한 교수님 네, 이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2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판사가 양쪽의 의견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비슷한 사건을 처리하고 또 기존의 승소, 패소 이러한 사건들을 비교를 해서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판례와 관련된 어려움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일단 여러 가지 그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법적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순서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잘 달아가지고 판사나 변호사가 이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법적 추론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연어 처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더 심도 깊게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인 GTP3나 혹은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하겠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다양한 층위에 있어서의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혹은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고 뭐 검찰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가 AI 시스템에다가 어떤 AI가 어떤 예측을 하고 어떤 조언을 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정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여러 층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통계학적인 딥러닝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사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용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도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조언들이
정말 정확성이 높아져야만 판사들이 그 인공지능의 판단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판사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별다른 고찰 없이 인공지능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사실 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간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심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캐나다의 저의 사법권할 구역에서는 제가 어떤 소매 상점에 들러서 현금을 내고 돈을 낸다면 캐시어가 잔액을 주기 위해서 계산기를 쓰겠죠. 대부분의 캐시어들은 이제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더 이상 암산을 할 수 없고 계산기에 의존을 해서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와 인공지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측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고찰을 하지 않게 되고 게을러진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안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로서 전체 지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조인과 판사들과 함께 이런 인공지능의 예측이 왜 나왔는지를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앞선 연사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판사분들께서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보고 정확해 보이는 것이 설명 가능한 AI와 조사를 통해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판사들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에러를 계속 조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안 좋아질 경우에 재교육을 받고 다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법적인 활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요. 제가 2개 질문이 더 있긴 한데요.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벨 교수님. 너무 좋은 고견 청중들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박사님보다는 한 판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통찰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향후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와 대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일정이었을 텐데요.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